히어로가 되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가지.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마침내 이겼노라. 명강이 여기 역시 강의를 잘해. 아, 다음 강의도 한번 봐봐야겠다. 뭐야,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아, 귀찮게. 아이디 포스텍 1 비밀번호 ABCDE. 뭐야, 다음 중 머핀이 아닌 것. 이걸 로봇도 못 찾겠다. 아우, 진짜. 과연 그럴까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함께 보시죠. 교수님, 그래서 오늘 배워볼 주제는 뭔가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인공지능은 정말 지능인가? 라는 예?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장난 같은데 인공지능은 지능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지능과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지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고 지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한번 잘 배워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인공지능의 역사나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실제 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이거든요. 오, 되게 철학적인데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잘생기셨네요, 제일 유명한 분이 저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고요. 뭐, 성함이? 앨런 튜링.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썼던 되게 기념비적인 논문이 있어요.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가 이제 제시하는 바는 인공지능 연구라는 거는 지능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네. 그런 시대에 좀 더 우리가 알아두면 유용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약간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루하고 수학적인 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줄 알고 아닙니다. 지금 어금니 꽉 물었다가 다행히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출발해 보시죠. 네, 먼저 최근에 인공지능 발전상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를 또 스스로 운전하기도 하고 자율주행.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지적인 게임으로 여겨졌던 그런 바둑도 사실 인공지능이 정복을 했잖아요. 알파고. 네, 알파고. 사실 저희 분야만 보더라도 최근 10년 내에 진짜 큰 발전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는 꽤 잘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거든요. 그리고 이걸 3차원적인 공간 내에서 네.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도 되게 크게 발전을 했어요. 엄청 많이 발전한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 연구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좀 더 이제 창의적인 일들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일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죠. 뭐 크리스티 경매에서 5억에 팔렸던 작품인데 5억이요? 네, 5억. 와. 근데 저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낸 컴퓨터가 그린 건데 5억이라고요? 와, 돈 잘 버네? 저 멋진 그림도 사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야, 나보다 잘 그리네? 그렇죠. 뭐 이런 일도 있죠. 구글의 그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그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그 챗봇이 의식이 있는 것 같다. 무서워. 근데 실제로 이제 구글이 자체 조사를 보니까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이 엔지니어가 해고가 됐어요. 해고까지. 네. 이 블레이크 레버안이라는 이 그 엔지니어가 실제로 그 이 람다랑 대화했던 기록이 그 웹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꽤 약간 섬뜩하긴 해요, 실제로. 왜요? 뭐라 그러는데요? 자세한 내용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거 편집이요. 네, 편집해 주세요. 교수님 채널 살려주세요. 정확한 기억이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 네.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뭐 하나의 에피소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능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세돌이 이제 알파고한테 시합을 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알파고의 지능이 이세돌의 지능보다 높은 것인가. 근데 알파고는 사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만든 기계가 다른 사람을 이긴 건데 그럼 이거는 사람이 이긴 건지 기계가 이긴 건지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기계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엮여있는 문제들이라서 그런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요즘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뭐 딥러닝 그리고 뭐 딥러닝 제가 배운 네. 거예요. 교수님 그 네. 포항 교수님께 배웠었어요. 정말요? 딥러닝 중요하죠. 이거 네. 딥러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 인공지능의 주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뉴럴 머신과 딥러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거나 알고리즘을 만들 때 사람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당 부분의 영역들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둬요. 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스스로 배우게끔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딥러닝. 뉴럴 머신과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했는데요. 일단 성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죠. 제한돼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이 기계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일단 너무 큰 문제가 아니라 조그만 문제여야 돼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 네. 바둑만 두잖아요. 알파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죠. 나 대신에 예를 들면 뭐 시험을 친다거나 아예 어림도 없죠. 네, 그런 일을 해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제 그걸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제대로 풀리려면 조건이 또 필요하긴 해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 초기의 알파고 모델은 사실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쌓여왔던 그 수많은 기보들을 활용을 했었잖아요. 데이터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다 보면 데이터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경우의 수가 쌓이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좁은 문제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왔다. 그 영역을 벗어나면 네. 아주 절망적으로 망가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딱 이런 시킨 것들은- 것만 잘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암기식 학습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달달 외우는 방식으로 하면 그 중에 이제 시험 문제 실제 시험에서도 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요?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아마 암기력이 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저는 창의력이 좋은 편이에요. 네, 창의력을 요하는 포닉스가 잘하는 그런 어떤 영역의 문제들은 잘 풀 수가 없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 현재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렇게 언쓰인 데이터 일반화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쓰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다른 어떤 차원에서 촬영된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네. 전혀 기능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학습 데이터와 비슷했던 이미지들은 같은 도메인에 가진 데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맨 오른편에 보이는 저런 데이터들은 도메인이 다른 거죠. 문제는 같지만 데이터의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우리가 학습했던 기계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어도 다 한계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인 건가? 이게 참 마음이 그러네요.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기도 해요. 이거는 예전에 구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네. 이제 사진을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태깅을 해서. 네. 이분은 흑인이셨는데 네. 자기 사진을 태깅을 고릴라라고 오. 해서 이걸 좀 가지고 빈정 상하지. 네, 이걸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밝혀져가지고 최근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도대체 인간 수준의 어떤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능이 뭔지를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측정이거든요.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뭐 어떤 지능에 대한 어떤 측정 지수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특정 문제 중심으로 성공과 실패를 보는 거죠. 최근에 현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우리 목표가 있으면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만이라도 잘못돼 있으면 그 허점을 파고들어 가지고 꼼수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나 기계나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문제의 어떤 본질과는 상관없는 되게 이제 그 어떤 사소한 것들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쉽지 않네요. 현재 인공지능은 저 맨 아래층에 보이는 각각의 저 태스크들, 그렇죠? 하나는 뭐 장기, 하나는 바둑,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능이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으려면 브로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거나 맨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는 기계라야 우리가 제대로 된 지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정도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은 저 맨 밑바닥에 와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주제인 인공지능의 역설 그리고 지능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 지능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 무슨 말이에요?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라는 이 역설은 수학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역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말 그대로 우리 한번 그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를 한번 떠올려 보죠. 첫 번째 수요? 네.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올라가면서 1이 흥미로운가? 1은 1이니까 흥미롭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넘어가고 2는 뭐 첫 번째 짝수니까 흥미로운 것 같고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를 한번 정해 보시죠.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 부여가 다 될 것 같은데.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를 찾았다고 생각해 보죠. 224가 왠지 흥미롭지 않아. 그래요. 224 안 흥미로워요. 근데 이게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잖아요. 네. 흥미롭지 않은 첫 번째 수가 되는 순간 흥미로워지는 거죠. 소름. 네, 이게 끝도 없이 계속 이제 와, 멋있다 가게 이거. 되니까. 저 이거 사석에서 써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잡으려고 하면 잡았다고 생각하면 달아나는 그런 게 지능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파스칼린이라는 기계인데요. 네. 저게 이제 17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프랑스의 수학자가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하는데 이거 다 아시는 건가요? 파스칼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파스타는 알아요. 제가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팡세 쓰신 분. 그냥 진행해 주시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파스칼이 이제 저걸 만들었는데 저게 뭐냐면 네. 계산기예요. 이제 실제로 저게 만들어진 때가 17세기였는데 그때는 더 샘플 쌤 잘하는 게 좀 뛰어난 지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누가 더 샘플 쌤 잘한다고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이젠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알파고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 바둑도 사실 체스랑 비슷한 운명에 처해진 거잖아요. 이제 아마 우리가 보통 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네. 뒤로 이제 물러나겠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지능은 계속 달아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능의 역설인데요.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점점 어려운 게 많아져서? 우리가 지능이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저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지능은 어디에 있었나?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알파고의 지능을 정말 발휘했던 사람은 저 알파고 개발팀이겠죠. 그쵸. 사실은 지능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되게 철학적이네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공지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쓴 어떤 책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인공지능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저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인간은 어떠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능의 그 특성이라는 거는 주어진 것을 뛰어넘고 그걸 무언가 초월해 나가는 능력?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이 지능의 핵심이 아닐까.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창의성이나 통찰력 이런 거랑도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인간과 기계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어떤 환상 속에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라는 건 사실 그냥 상상인 거거든요. 또 해로운 상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계한테 졌다. 난 기계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기계 속에 어떤 스며들어 있는 그런 어떤 수많은 어떤 인간 지능의 노력과 그리고 시간을 생각한다면 기계와 우리 자신을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인공지능 단순히 힘과 권력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볼 게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서 역시 히어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멋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과학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인공지능에게 그렇다고 지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거였구나. 그러면 살 수 있지. 오케이, 주문 완료. 예스. 인공지능 스피커요. 제가 히어로가 되면은 저와 함께 이렇게 합을 맞출 친구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이 인공지능 스피커 저보다 너무 똑똑해버리면 제가 센터인데 센터를 뺏길까봐 좀 걱정돼가지고 안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능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샀습니다. 너 오늘부터 이 대히어로 포닉스의 조수가 되라. 렛츠고.